자,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에서 물어볼 수 있음직한 화학 전공 적합성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보면 가부터 다의 지문은 과학사에 나타난 대기압에 관한 내용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고, 라는 가와 다에서 확립된 개념을 활용하여 A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한 실험이다. 자, 먼저 가와 다 지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먼저 과학자 A라고 하는 사람은 한쪽이 막힌 1m 유리관을 수은으로 가득 채운 다음 다른 한쪽을 손가락으로 막아 수은이 담겨진 그릇에 거꾸로 세우고 손가락을 떼었더니 유리관 속의 수은이 내려가다가 76cm 지점에서 멈춘 것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 실험이 그 유명한 토리첼리의 대기압 실험이죠. 자, U, 기억과 니은에 상관없이 수직 높이는 항상 76cm임을 확인되었다.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이므로 대기압은 D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수직 높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은 실험이 바로 토리첼리 실험입니다. 대기압 실험이에요. 자, 그리고 과학자 B와 C는 토리첼리보다 더 옛날 사람들이 이제 대기압을 측정하기 위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제시문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과학자 B는 자연계에 진공이 생기면 자연은 그 진공을 즉각 없애기 때문에 진공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냥 믿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믿었다. 자, 이 가설에 입각해서, 근거 없는 가설이죠. 이 가설에 입각해서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펌프질을 통해 진공이 생기면 그 생기는 순간 지하수가 이 진공을 없애기 위해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끼워 맞추기식이죠. 자, 그러나 그는 지하수가 10m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과학자 C는 자연계에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과학자 B와 동일한 기본적인 관념이 존재하죠. 과학자 B와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만일 진공이 발생하면 자연에서 이 진공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생기면서 진공을 즉시 없앨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를 토대로 펌프로 지하수를 10m 이상 끌어올 수 없는 이유는 진공의 크기가 작아서 이에 비례하는 힘 또한 작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즉 10m 이상의 물기둥을 지탱할 만한 힘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공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뭐 끼워 맞추기식인 것 같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이지요. 그렇지만 이 시대 때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설명이었다라고 평가받던 설명책이었어요. 자, 어찌됐든 자, 가나 다를 읽어보고 일단 우선 가부터 다의 지문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자, 이거는 제시문을 잘 읽어본 사람들은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국어 능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일단 나가 먼저고 다음에 다, 그 다음에 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공을 즉각 없애기 때문에 진공이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가설에 입각해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10m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에서 뭔가 한계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과학자 C는 말도 안 되지만 일단은 10m 이상 끌어올릴 수 없는 이유를 진공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가설을 세우면서 설명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자, 그 다음에 과학자 A가 나타나서 앞에 과학자 B와 과학자 C가 했던 말들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음직한 실험과 해석을 내놓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진공이 존재 안 한다라고 했지만 진공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자, 수은은 내려가다가 76cm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그 위에 빈 공간에는 진공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해내요. 결국에는. 그래서 진공도 만들어냈을 뿐더러 대기압이라고 하는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 실험을 통해서 제시를 했죠. 토리첼리가. 따라서 순서는 나, 다, 가가 되고 그 이유는 과학자 B는 초보적인 설명이지만 이유도 설명 못했고 과학자 다는 초보적인 설명에 아주 초보적인 조금 억지스러운 면도 있지만 일단은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가설을 빌미로. 자, 그렇지만 가는 최종적으로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찾아냈고 대기압이라는 것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는 나, 다, 가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에 문항을 쭉 풀어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면 참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나다가 순서이고 그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가설은 가설인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억지 가설, 이걸 임시 변통적 가설이라고 해요. 자, 이런 임시 변통적 가설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증거를 가설의 형태로 들이밀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우리가 뭐 반박을 못해요. 더 이상. 그렇다고 지지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검증이 안 됐는데. 검증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가설하면 또 잊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포퍼라는 사람이죠. 포퍼라는 사람은 반증의 대가예요. 반증의 대가. 따라서 포퍼는 입증은 불가능하다. 과학은 입증은 불가능해요. 100%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귀납법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포퍼는 반증만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맞는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 반증도 결국에는 귀납으로 해야 되는, 귀납법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오류스러운 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포퍼라는 사람이 반증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가설은 가설인데 반증 가능성이 큰 가설,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날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왜? 넓은 영역을 설명하는 가설이다 보니까,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가설이다 보니까 그것만큼 반증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설이 바로 더 좋은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포퍼입니다. 자, 지금 한 이야기는 포퍼라는 사람을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보든 혹은 전공 서적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도 되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현대 철학자예요. 과학 철학자예요. 자, 풀네임은 아마 칼 포퍼일 겁니다. 칼 포퍼. 그래서 한번 칼 포퍼의 그 일대기를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자, 마지막은 이렇게 토리첼리의 실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원리는 이거죠. 대기가 수온이 채워진 유리관, 그는 대기가 수온이 채워진 유리관이 아래로 누르는 힘과 대기가 그릇에 담긴 수온의 표면 누르는 힘이 같다는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기압의 측정 원리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 지금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토리첼리의 실험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고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그림이 얼마든지 잘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그림이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2번. 나에서 과학자 B의 주장에 포함된 논리가 귀납인지 연역인지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자, 이거는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기출문제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나에서 보면 과학자 B는 연역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증거로 이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왜 연역법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연역법은 무엇을 찾아라? 제시문에서 바로 전제들을 찾는 겁니다. 전제들을 찾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과학자 B는 자연계에 진공이 생기면 자연은 그 진공을 즉각 없애려고 한다. 이게 전제 1번이에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펌프질을 통해 진공이 생기면 지하수가 진공을 없애기 위해 펌프 안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결론이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하면 전제 두 개를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죠. 자연은 진공을 즉각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펌프질을 통해 진공이 생긴다. 이 두 가지를 대전제와 소전제로 사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결론으로서 우리는 자연은 이 진공을 없애기 위해 펌프 안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린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자, 대전제와 소전제가 만약에 정말 참인 명제라면 이 결론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역법의 단점이기도 한 이 부분 대전제와 소전제를 뭐해라? 의심해라. 의심하는 것부터 과학자들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의심해 보면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전제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론 또한 자동으로 거짓이 됩니다. 연역법의 장점은 우리 기출문제 풀이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논리적으로는 퍼펙트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렇지만 단점은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다. 그리고 대전제, 소전제를 붙여서 만든 명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과학적 생성력이 떨어진다. 맞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능력은 그것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역법의 단점이겠죠. 자, 넘어가서 3번 반증이란 아까 내가 말했죠. 포퍼가 주장한 반증주의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해내는 것을 말한다. 가부터 다의 지문을 살펴보고 반증에 성공한 사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과학자 B와 과학자 C의 핵심 주장은, 핵심 가설은, 뼈대는 바로 진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과학자 B와 C의 생각의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토리첼리는 실험을 통해서 수은 윗부분 빈 공간에, 유리관 속의 수은 윗부분 빈 공간에 진공이 생긴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수은은 비휘발성이라는 것을 거의 99.9% 가정을 하고 나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사실이겠죠. 여튼 진공이라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토리첼리는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 B와 C가 이야기한 핵심 주장, 즉 진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반증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반증에 성공한 사례는 과학자 A의 실험과 주장입니다. 즉 토리첼리가 뭘 찾았다? 진공을 발견함으로써 과학자 B와 C의 주장에 대해 반증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과학자 B와 C에 의한 대기압의 정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게 되겠죠. 반증주의가 드디어 반증을 성공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과학은 한 단계 더 진보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현대 철학 사조가 반증주의 교육 철학 사조죠. 자, 다음 넘어가서 4번 기업과 니은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개념 사실 추론해라. 이건 뭐 모르면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은 추리해낼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기억은 뭐죠? 이걸 시험관을 기울이거나 혹은 단면적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76cm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울어진 정도와 단면적과는 상관없이 항상 수직 높이는 76cm다라는 걸 발견해냈고, 여기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이므로 대기압은 이런 식을 유도를 했는데, 이것도 천천히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도 솔직히 풀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문제를 다시 풀어봅시다. 기억은 유리관의 단면적 또는 유리관의 두께와 모양, 그리고 니은은 지면과 유리관의 각도 또는 기울어진 정도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밀도예요. 밀도. 왜냐하면 대기의 압력은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죠. 여기에 힘 F는 MA, 즉
질량과 A 가속도,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기 압력 P는 mg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돼요. 이 단면적은 수은 기둥의 부피를 높이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결론 압력 대기압은 mg를 가로하고 h분의 v 값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걸 잘 따져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P는 저기 G하고 H를 제외한 부피분의 질량, 즉 수온의 밀도가 됩니다. 수온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은 기둥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될 거고, 이게 대기가 수은면을 미는 힘과 같아진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대기압을 측정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꼭 해두세요. 압력은 밀도, 대기압을 측정하고자 하는 그 물질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수직 높이다. 자, 다음 5번 문제. 라의 과정4에서 수조의 수면과 눈금 실린더 내의 수면 높이를 같게 해주는 이유. 자, 일단 실험을 안 봤는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건 여러분들 충분히 수상치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체의 분자량 측정 실험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 기록부에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 솔직히 좀 이상해요. 충분히 다 했을 겁니다. 화학 2 교과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장 의미 있는 실험이죠, 이게. 맞죠? 자, 조사를 통해 A 기체가 물에 거의 녹지 않는 기체임을 밝혀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녹아버리면 수상치환이 되지 않습니다. 맞죠? 물에 녹아버리는데 어떻게 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기체를. 자, 액화 A 가스통. 보통 라이터로 많이 실험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일단 액화 A 가스통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 눈금 실린더에 물을 가득 채워 뒤집은 후 입구로 호스를 연결하여 A 기체를 포집합니다. 수조의 수면과 눈금 실린더 내의 수면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포집한다. 이게 아마 교과서 탐구 실험 과정에 안내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500ml를 측정을 했고 기체의 가스통의 질량은 200g 이렇게 측정을 했었습니다. 자, 액화 가스통의 질량을 다시 측정했더니 199g이래요. 그러면 기체가 몇 그램 빠져나간 거냐면 1g 빠져나갔어요. 자, 열적 평형을 가정하고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기체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같다라고 가정했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300K 절대 온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기체 상수는 보통 0.082 기압 리터 per 몰 K라고 하는 값을 써요. 자, 대기압은 1기압이다라는 걸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자량을 구해내면 PV는 nRT라고 하는 식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됩니다. 맞죠?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는 바로 분자량분의 1이다. 왜? 우리 1g을 빼냈기 때문에 기체의 질량을 1g만 빼냈기 때문에 이렇게 기체의 몰수를 정의를 하고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로 계산을 하시면 분자량을 48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답니다. 자, 액화 A 가스에 이제 수상치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수조의 눈금과 눈금 실린더 내의 높이를 같게 해주는 이유. 지금 같지 않죠, 이 그림은. 자, 이렇게 해줘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대기가 누르는 힘하고 대기압이랑 여기 안에 채워진 기체의 압력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우리가 포함을 시켜줘야 되냐면 이 물기둥의 높이에 의한 압력. 아까 위에서 배웠죠.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라고 해서 우리 물기둥 또는 수은기둥의 높이, 어떤 물질의 기둥 높이에 의한 압력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 기둥 높이에 의한 그 압력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주 복잡하고 짜증나는 사항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이 수면의 높이를 여기 수조의 높이와 똑같이 맞춰줘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기둥의 높이를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4번 라의
라이 실험 과정 3은 수조의 수면과 눈금 실린더 내의 수면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A 기체를 포집하는 이유, 바로 물기둥에 의한 압력을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걸 고려하게 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고 조금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오차 없이 실험을 끝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네 줄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6번 라 시험에서 방법적 측면에 있어 오류와 이론적 측면에 있어 오류를 설명해라. 자, 우리 이미 실험에서 오류가 한 개 드러났죠? 딱 보이죠? 바로 기체의 압력이 일기압이라고 대입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채워진 기체는 기체뿐만 아니라 수증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300K라고 하는 온도에서의 수증기 압력을 빼줘야 됩니다. 즉 일기압에서 수증기압을 빼줘야 여기 안에 채워진 데카 A 가스의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 오류는 수증기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한 실수를 문제로 만든 겁니다. 이거 되게 실수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맞죠? 수증기가 생성되는 건 모르죠. 만약에 이게 비휘발성 액체라면은 뭐 수증기압 뭐 막말로 그 생성되는 기체의 양은 없을 겁니다. 그 액체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체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되겠지만 이게 지금 비휘발성이 아니란 소리예요. 물은. 그래서 충분한 수증기가 채워져서 이 유리관 안에서는 상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거기 때문에 수증기 압력을 반드시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 오류. 뭐 이거 뻔하죠, 이것도. 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 기체로 실험을 하고 이상 기체 방정식으로 분자량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오류죠. 실제 기체는 실제 기체식에 넣어야 되는데 실제 기체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기체식에 대입을 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엄연히 따지면 뭐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자, 5번 문항 같은 경우,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과학기술론에서 기출문제로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그 차이점이 뭔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실제 기체는 입자 간 상호작용이 존재하지만 이상기체는 입자 간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체예요. 참고로 실제 기체 또한 이상기체와 같이 상호작용이 거의 사라지는 극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건 아마도 재작년도에 동국대학교인가 거기에서 아마 물어봤던 면접 문제였어요. 이런 조건이 있느냐, 그런 극한 조건이 있느냐,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던 문항이 있었는데 정답은 이거죠. 압력이 매우 낮고 온도가 매우 높으면 기체 분자가 실제 기체 분자가 이상 기체와 거의 닮아가요. 거의 비슷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체의 압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 상호작용할 기회가 그만큼 작아질 것이고 온도가 매우 높게 되면 기체의 입자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서 입자하고 입자 사이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길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기체와 같이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극한 조건, 압력이 매우 낮고 온도가 매우 높을 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모든 제시문 문제 또는 즉답형 문제 혹은 뭐 전공 적합성 제시문 문제를 포함해서 대답을 할 때 유념해야 될 점을 선생님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제시문 답변식 유의점. 제시문에 나온 문장과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근거를 구성하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지식을 물어볼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최대한 넓고 깊게 드러내라. 뭐 이거 당연한 소리지만 넓고 깊게 모르는 게 문제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물어본 문항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더 오버해서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면접관이 굳이 저걸 묻지 않았는데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네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다시 두 번 다시 없을 자리고 그 나와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더 말 못한 게 후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다 쥐어 짜내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지만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야기하세요. 정말 폭넓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땡큐죠. 자,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지식을 요구할 때 왜 대답을 못했는지, 못하겠는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대답을 못하겠는지, 내 어디까지 생각을 했고, 어디까지 대안을 생각했고,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내가 생각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 왜 안 풀린 것 같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교수님이 힌트를 주든가 혹은 끝까지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와 대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증명을 해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알겠죠? 조금 말이 복잡하죠? 어찌됐든 간에 왜 대답을 못하겠는지, 왜 모르겠는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 부분이 지적 능력이 아니라 초인지 능력과 즉 메타인지 부분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자, 대학에서는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을 뽑으면 좋겠지만 이걸 뽑기 위해서 면접을 실시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미 지필평가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에서 꼭 드러내야 되는 부분은 중점적인 부분은 이 초인지 능력, 메타인지력이에요. 자, 메타인지력이 뭔지는 검색을 해보시고 자,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메타인지력은 이런 거예요. 왜 모르는지, 어떤 과정을 알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적용을 해봤는지 자신의 대답이 내가 합리적으로 대답을 했는지 과연 내 대답이 비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능력이에요. 자,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는 인지 위에 초월된 인지, 즉 아는 것에 아는 것이에요. 내가 왜 모르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식보다는 방법적 지식이 더 중요하고, 맞죠? 모르는 것보다는 왜 모르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거 들어오면은 오히려 그걸 더 기회를 삼아서 왜 내가 그걸 모르겠는지를 반성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대안을 생각을 해봤는지 틀린 것 같지만 그 틀린 대안을 생각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 단지 이 문제를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는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창의성이 메타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상 개념. 이건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쪽집게처럼 탁 찍어줄 수는 없지만 제가 거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대 제시문 포함해서 공부해야 되는 주요 개념들 이야기할게요. 비유 나올 확률 제일 높습니다. 비유. 작년에 나온 문제가 귀납 연역 다양성 관련된 어떤 제시문을 주고 연상되는 단어를 공통되는 단어를 제시해라고 했는데 그 단어로 아마 비유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비유. 이제 화학에서 쓰는 거는 비유보다는 모형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비유나 모형을 쓸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점. 과학적 개념과 그 비유물 사이에 유사성이 어느 정도 있고 차이점, 한계점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 이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소한 넘어가야 되는 언덕입니다. 언덕, 맞죠? 그 언덕은 넘어가야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서든 국어적인 지문과 묶여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공부하세요. 반응 속도와 화학 평형 구분해라고 제가 이전 문항에서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빨리 만들어지는 것과 많이 만들어지는 건 다릅니다. 빨리 녹는 것과 많이 녹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사용할 개념이 확률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출제될 확률 높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개의 종류, 닫힌 개, 열린 개, 고립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개의 정의를 가지고 그 개에서 어떤 개념이 성립하는지. 예를 들어서 닫힌 개에서는 끓는 점이라는 개념이 아예 성립을 안 해요. 알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끓지 않습니다. 그걸 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공부해 보세요. 자, 자발과 비자발. 이거는 자연 현상은 자발. 그리고 전자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비자발이죠.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자, 인력과 반발력 공부해 보세요. 인력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반발력은 양의 에너지를 가져오죠. 인력은 안정화를 도모하고 반발력은 불안정화를 도모하는 상호작용입니다. 자, 철학적인 요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철학적인 흐름, 사조 공부해 보세요. 자, 그리고 화학적 과정과 물리적 과정 구별하기. 이것도 마지막에 제가 생각해낸 건데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적 과정은 화학식이 바뀌는 거고 물리적 과정은 화학식은 안 바뀌고 물리적인 상태만 변하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 맞죠? 그래서 화학적 과정과 물리적 과정. 화학적 과정은 분해라고 하고 물리적 과정은 분리라고 하죠. 그래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은 물리적 과정, 맞죠? 화합물을 분해해서 새로운 물질을 성분 물질들로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을 분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공부해야 되는 개념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공부를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항의 선생님이 설명한 개념들을 등장한 개념들을 하나 둘씩 더 읊어가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